자, 보세요. 다시 한번 자, 양도로 보는 경우였는데 양도로 보는 경우는 크게 법률 행위로 난 양도가 있고 법률 규정인 양도가 있죠. 자, 법률 행위로 난 양도 뭐 있어요? 매매, 교환, 현물, 출자, 대물 변제, 부담부 중요 있죠. 법률 규정에 의한 것은 공매, 경매, 수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뭐가 있어요? 자, 첫 번째 환제 처분 및 보류지 또는 채비지의 충당이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자, 여러분들 환제 처분이 뭐예요? 환제 처분. 응? 자, 맞아요. 자, 도시개발법 배우셨죠? 배우셨다고 하니. 자, 사업을 시행하는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두 가지죠. 그래서 A, B, C가 이걸 누구한테 넘겨요? 사업 시행자한테 넘기죠. 이런 사업 시행자가 대가를 뭘로 줍니까? 금전인 대가를 주겠죠. 오케이? 우린 이걸 뭐라고 해요? 수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법률 행위적으로 해석하면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매매 계약이잖아요. 맞죠? 이거 세법에서 양도예요, 아니에요? 양도예요? 맞죠? 공매, 경매, 수용. 저기서 봤잖아요, 수용. 맞죠? 수용 양도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럼 수용의 방식이 있지만 무슨 방식이 있어요? 환지 방식이 있죠. 환지란 뭐예요? 같은 구역 내에 다른 토지로, 토지 등으로 바꾸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 환지는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교환이에요. 맞죠? 이거 양도로 본대요, 안 본대요? 양도로? 안 본단 말이에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 하고 있어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주라면 수용의 방식으로 하겠어요? 환지의 방식으로 하겠어요? 왜요? 양도세를 안 내니까가 아니야. 아셨죠? 양도세를 안 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 나중에 내니까. 맞죠? 그래서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A의 취득이 10원이죠. 이게 환지가 되면서 A에서 A-로 바뀝니다. 맞죠? 이게 뭐예요? 이게 70원이에요. 근데 이렇게 환지가 이루어지는 거 이걸 뭘로 보지 않겠대요? 그럼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뭐야? 지금 너 방금 60원의 양도 차익이 60원의 시세 차익이 생겼는데 과세를 안 하겠다는 거야? 가 아니에요. 아셨죠? 자, 왜 양도로 보지 않는가 봤더니 꼭 이 설명할 땐 제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저 공부하고 있을 때 취직 먼저 해가지고 자기 돈 번다고 주식 투자해가지고 맨날 술 먹으러 와요. 술 사주러 옵니다. 뭐 올랐다고? 주식 가격 올랐다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2, 3년 후에 막 자살하겠다고 난리 났습니다. 그 친구가 뭘 잘못했느냐 했더니
아, 주식 가격이 올랐어. 오늘 종가 봤더니 상한가 친 거야.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 근데 바보같이 이거를 팔았어야지 지 이익이지. 맞죠? 팔지도 않았는데 지가 좋아서 나한테 술 샀다고 그 술 먹은 값 나한테 또 내려 그러면은 안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됐다? 이익이 실현된 상태란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걸 뭘로 보지 않겠대? 양도로 보지 않겠대요. 그럼 이익이 실현되는 때는 언제겠어요? A-가 양도되는 때 가겠죠. 이때 100원의 양도가 된다면 아셨죠? 그럼 이때 양도 차익은 30원의 양도 차익이에요? 90원의 양도 차익이에요? 90원의 양도 차익이 발생하는 거겠지. 맞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익이 미실현이기 때문에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라 잠시 과세를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는 거.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결국 이렇게 환지된 토지를 양도했을 때 그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환지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어야 되겠지. 지금 A-를 양도했지만 취득 시기는 언제 걸로 해야 돼요? A의 취득 시기로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쪽으로 오세요. 여러분들 양도로 보지 않겠다 하면 뭐가 된다? 이익이 미실현된 상태이고 과세를 면제하겠다는 게 아니고 과세를 유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지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언제가 된다? 환지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에 뭐가 된다? 취득일이 돼.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돼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땅이 뭐죠? 이 땅이 보류지 또는 채비지죠. 응? 이렇게. 여러분들 이 채비지는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뭘까요? 채비지를 법률 행위적으로 해석하면 뭘까? 응? 에? 매매대금? 대물 변제겠지. 공사 비용을 줘야 되는 채무자잖아요. 맞죠? 그 공사 비용을 부동산으로 뭐 한 거야? 대물 변제했다라고 보여지잖아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런 대물 변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역시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대요. 자, 이거는 다시 한번 이익의 미실현으로서 과세를 뭐 하겠다? 유보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여러분들 이 대물 채비지에 충당하는 걸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은 공입사업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서 과세를 하지 않는 이유예요. 아이, 얘한테 대물 변제할 때 세금 먼저 내 그러면 지주들 이거 사업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공익사업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이런 채비지나 보류지에 충당하는 건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문제는 이렇게 환지가 되는데 여러분들 A가 400이면 B가 200이에요. 그러면 환지된 이후에는 A-B-는 얼마를 받게 되죠? 원칙적으로 400 줬다고 400평 다 받을 수 없죠. 200평 줬다고 200평 다 받을 수 없어요. 왜요? 보류지로 남겨둘 토지도 있어야 되고, 오케이? 그 다음에 지가가 그만큼 뭐가 돼요? 상승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들 간보율이란 말을 쓴대요. 이 간보율이 주택일 때는 보통 50%가 적용이 된대요. 그럼 A-는 얼마가 돼요? 200을 받게 되고요. B는 100을 받게 돼요. 자, 400이 200이 되고 200이 100이 됩니다. 이런 환지를 예? 아니, 적응환지예요.
그래서 세법은 오히려 이해가 더 쉬운데 세법에서는 이런 적응 환지를 뭐라고 하냐면 권리 면적이라고 해요. 그 말이 더 쉽지. 내가 받아야 될 권리야. 권리 면적인 거야. 권리 면적만큼 받은 걸 뭐라고 해요? 적응 환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근데 이게 실제가 달라질 수 있어요, 없어요? 법률이나 또는 임의적으로, 강제나 또는 임의적으로 달라질 수 있죠. 그래서 건물을 져야 되는 최소한의 면적이 150평으로 제한이 되어 있을 때 200평, 100평 잘라버리면 이 100평은 오히려 쓸모없는 토지가 돼버리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때 어떻게 돼요? 150, 150 잘라야 되겠죠. 오케이? 그러면 권리가 200이었는데 150 받았으니까 이런 환지를 그래요.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감환지. 아셨죠? 이게 감환지예요. 얘는 뭐예요? 얘는 증환지고요. 예? 큰 게 좋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감환지, 증환지인데 얘는 손해를 보고 얘는 이익을 받잖아요. 그럼 서로 청산해야 되겠죠? 예. 그거 하는 걸 뭐라고 해요? 청산금. 얘는 청산금을 받을 것이고 얘는 청산금을 납부해야 될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양도로 보지 않는 거는 적응환지에 대한 양도가 되지 않는 것이지 이런 감환지나 증환지는 새로운 양도나 새로운 취득으로 뭐 하겠다? 보겠다라는 거. 아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자, 이쪽으로 와서요. 단. 권리 면적에 감소나 뭐가 있다면 증가가 있다면 이 감소는 뭘로 볼 것이요? 양도로 볼 것이요. 증가는 취득으로 보겠죠. 이해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때 자 이익의 미실현이었기 때문에 환지전 토지의 취득이었으나 새로 감소되고 새로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거나 대가를 줘야 되는 부분에 새로운 양도 및 취득식은 언제가 되겠죠? 감소되거나 양도되거나 증가되는 감소되거나 취득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새로운 취득식은 언제가 될 거예요? 환지 전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이해하셨죠?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다. 충분히 이해하셨죠? 또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보류지 또는 채비지에 충당하는 건 양도가 아니지만 공사 비용이 쓰려면 매각해야 되겠죠? 이런 충당된 보류지를 뭐하는 것은 매각하는 것은 뭘로 본다? 양도. 보류지에 충당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지만 충당된 보류지를 매각 시에는 양도로 본다라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렇게. 맨날 대답만 잘해. 이게. 자, 두 번째 양도담보입니다. 이런 양도담보는 원칙적으로 양도로 본다 안 본다?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채무 변제에 뭐가 될 때는 충당 시에는 이건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본다. 여러분들 양도담보가 뭐예요? 양도담보가 뭐야? 이래요. 응? 자, 여러분들 뭐라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선순위 채권자가 없을 때 제가 저당권 설정을 하게 되면 나는 내 채권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100% 채권을 실현할 수 있나요? 선순위 채권자가 없어. 선순위 채권자가 없는 깨끗한 물건에 내가 처음으로 1순위 저당권자가 된다면 내가 내 채권에 대해서 안전하게 확보할 수 있나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냐하면
국세 등이 우선할 수가 있고요. 소액 임차 보증금 중 최우선 변제액이 우선할 수 있고요. 맞죠? 최종 3월분에 대한 급여 등이 우선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1순위 저당권자를 할지라도 내 채권이 항상 우선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채권자는 더 확실한 채권 확보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야,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줘. 소유권을 나한테 넘겨주면 너의 어떤 최종 3월분의 급여 등의 채무나 또는 보증금이나 이런 게 우선할 수가 없겠죠. 왜? 소유권이 나한테 넘어왔으니까. 제 말 이해하셨죠? 응? 그러면 너가 나중에 뭐 하면 돈 갚으면 내가 다시 돌려줄게. 이걸 뭐라고 한다? 양도담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양도담보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담보의 제도인 것이지 실제로 양도담보로 사용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양도담보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넘겨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뭐 내야 돼요? 취득세 내야 돼요. 몇 프로예요? 4%죠. 넘어갈 때 또 몇 프로 내야 돼요? 4% 또 내야 돼요. 아셨죠? 하지만 저당권 설정은 몇 프로만 내면 되죠? 질문. 저당권 설정, 전세권 설정 등 이렇게 등록면세 몇 프로죠? 소유권이 아닌 등록면세는 0.2% 있잖아요. 0.2%. 0.2% 1000분의 2였다고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기억나는 게. 네. 어찌됐건 저당권 등 설정에 대한 등록면세 몇 프로다? 0.2%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양도담보라고 하는 거는 이론적으로만 존재하지 현실적으로 이걸 이용하는 사례는 아마 없을 겁니다. 왜? 뭐가 많기 때문에? 세금이 많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이런 양도담보를 그러면 왜 양도로 보지 않는 거야? 물론 담보로 제공한 것이지 사실상 양도가 아니기 때문에 양도담보를 양도로 보지 않는 것이나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간다면 양도담보를 양도로 인정해 줘버리면 국세 등이 우선할 수가 없는 거야. 소유권이 넘어왔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양도담보를 양도로 보지 않아야지만 그 재산에 대해서 국세 등이 우선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라고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조금 어렵지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되면 좋고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외워요.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하지만 채무의 불이행 등으로 계약이 불이행 등으로 변제의 충당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때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하셨죠? 하지만 양도담보는 이론상에 존재하는 담보 제도인 것이지 현실적으로 이런 양도담보로 이용되는 경우는 아마 없을 거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그 정도 되시면 되겠고. 자, 세 번째, 공유물의 단순 분할입니다. 자, 공유물의 단순 분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자, A 대 B인데요. 여러분들 분할은 민법으로 보면 뭐지? 민법상으로 보면? 네? 분할은 민법적으로 보면 뭐지? 법률 행위적으로 보면? 뭐냐면 자 보세요. 자, 이게 A 지분이에요. 이게 A 지분이에요. 네? 선생님 이게 B 지분입니다. 자, 이거 A 지분이에요, B 지분이에요. 잘 보라고 했잖아요. 제가 점 찍을 때. 그래서 기본적으로 A 대 B가 5대 5라면 서로의 지분이 서로 혼재되어 있는 상태죠. 이거를 분할하겠다 함은 혼재되어 있는 지분이 상호 교환하는 거래요. 분할은요, 교환인 거예요. 아셨죠? 하지만 뭐의 변동이 없다면? 지분의 변동이 없다면 지주 입장에서 또는 소유주 입장에서 뭐가 없어요? 이익의 실현이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셨죠? 따라서 이때 단순이라 하면 뭐의 변동이 없는 거죠? 지분의 변동이 없는 거거든요. 아셨죠? 그래서 지분의 변동이 없을 때는 뭘로 본다? 양도로 보지 않는 거예요. 아셨죠? 그것이 1차 분할이건 재차 분할이건.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A 3번지가 양도가 되었을 때 A 3번지에 대한 취득 시기는 취득가액은 언제 걸로 적용해야 돼요? 분할되기 전에 토지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해야 되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단순 분할은 이익의 실현이라고 보지 않는다. 교환의 형태이지만 이익의 실현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뭘로 보지 않겠다?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그런데 이런 5대5의 비율이 3대7로 바뀌었어요. 그럼 이건 뭘로 보겠다? 누가 양도한 거죠? 예? 감소된 자가 뭐가 된 거고 양도가 된 거고 증가된 자는 취득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오케이? 네, 이렇게. 자,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소유권 환원 매매원이 무효인 소예요. 그래서 네 번째. 매매 원인 무효에 소해한 소유권의 환원입니다. 자, 보세요. 매매 원인 무효에 의한 소유권 환원이다. 보시면 A의 취득이고 A가 A 다시로 넘어갔죠. 네? 그래서 아니요, A가 B한테 넘어갔고요. 이게 무효래요. 그럼 다시 B에서 A로 돌아와야 되겠죠? 또는 말소를 한다거나, 맞죠? 그랬을 때 누가 간다? A가 C한테 양도했을 때, 자, 무효는 처음부터 양도가 아니었던 것이고 그로 인해 환원되는 것 또한 양도가 아닌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거야. 맞죠?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건데, 그럼 A가 C한테 양도했을 때 이 A의 취득 시기는 환원된 때예요? 확정 판결 받은 때예요? 당초 사단의 취득 시기예요? 당초 사단의 취득 시기가 돼야 되겠지.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 근본적으로 양도로 보지 않는 것들,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들은 뭐가 된다? 취득 시기가 당초 자산의 취득 시기일 수밖에 없다는 거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5번에 보시면 관계 법령에 의한 토지의 교환인데, 여러분들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토지의 분할 등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토지에 교환하는 경우 법률 규정으로 인한 교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교환은 양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두시면 1번부터 5번까지를 묶어두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써놔야 될 것은 이익의 미실현. 맞죠? 그 다음에 과세의 면제가 아니라 뭐다? 유보다라는 거. 그렇게 써두시고요. 자, 이에 비해서 마지막 6번에 보시면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시 뭐가 있어요? 배우자 및 직계 좀비 속에 대한 양도시 증여 추정 있죠? 자, 시가 10억짜리, 취득가액 10억짜리를 있다면 이걸 여러분들 배우자나 또는 직계 좀비 속에게 증여하는 게 유리해요? 양도하는 게 유리해요? 즉, 증여하면 무슨 세금 내야 되고 양도하게 되면요? 양도소득세 내죠? 누가 더 세요? 증여세가 더 세요? 분필 날아가기 전에 분필 날아가기 전에 제대로 그렇지, 그 말이 나와야죠. 증여세가 더 세죠, 일반적으로. 왜요? 그 말이 나와야 된다니까. 과세 표준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얘는 얼마? 15. 얘는 15억에서 10억을 뺀 양도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잖아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뭐가 더 세다? 증여세의 과표가 더 셉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이라면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증여해요, 양도해요?
예? 당연히 양도해야죠. 증여세는 또 누가 내고? 우리 내고. 양도세는 내가 내는 거니까.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한테 줄 때는 증여로 줘야 돼요? 양도로 줘야 돼요? 양도로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러분들도 아는 이 규정을 세무서장이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이 배우자 등에게 뭐 해도 양도를 해도 세무서에서는 이 양도를 가장의 양도로 보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가장의 양도로 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뭘로 보겠다? 증여로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너 증여세 피하려고 양도 행위한 거 아니야. 알겠죠? 하지만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간의 사이라 할지라도 뭐 할 수 있어요? 실제 거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뭐가 되면? 기억나시죠? 공매나 경매로 넘긴 거나 파산 선고나 등기가 필요한 자산을 상호 교환했거나 취득 대금의 살상이 입증했거나 라고 했으면 이때 뭘로 보겠다? 양도로 보겠다는 거예요. 기억나시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것도 이미 배웠었어. 이때 의뢰, 취득세, 세율은 얼마죠? 이 배우자 등은 뭐 내야 돼요? 배우자 등은 취득세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받아오니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몇 프로죠? 네? 아니 취득세인데. 에이 바보같이. 아니 증여로 준 거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봐야 되겠지. 이해하셨죠? 대신에 뭐가 있으면? 입증했으면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니까 이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 되겠죠. 몇 프로다? 4%가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55페이지 가봐. 55페이지. 배우자 등에 대한 취득 시 증여, 취득 있죠? 원칙적으로 몇 프로 보겠다? 3.5%로 보겠다. 하지만 그렇게 입증되면 몇 프로로 보겠다? 4%로 보겠다. 거기 이미 했었잖아요. 오케이. 이해하셨죠? 좌절됩니까? 그래서 이렇게까지 보시면 됩니다. 정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님들 이제 국세도 있고 지방세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이렇게. 예? 그게 아니고 아들 돈 어디서 났는지가 중요하죠. 예? 아들 소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즘에 유승민 딸 이 통장에 얼마가 있어요? 1억 8천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사과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아직 여전히 밝히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1억 8천 있는 거 알아. 그 통장에 1억 8천 있어. 그거 갖고 샀대. 그거 좋단 말이야. 근데 1억 8천이 어디서 났단 말이야. 그렇죠. 세뱃돈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지. 그래서 제 거래업체가 요즘에 이제 세무조사 받아가지고 세무조사를 이제 세금을 이제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데, 그래서 2억이냐 3억이냐 세금을 낼 거냐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생각해보면 참 그렇단 말입니다. 누구는 진짜 한 10년을 모아도 1억 모으기가 10년이 뭐예요? 몇십 년을 모아도 1억 모으기가 힘든데 누구는 한 방에 1억, 2억 세금을 내고 있으니 이게 자괴감도 들고 이렇게. 자, 양도 및 취득식입니다. 양도 및 취득식. 양도 및 취득식이 다다음 주 5월 5일 날 수업하는 거 아시죠? 안 할 수가 없어, 안 할 수가 없어. 이렇게.
그래서 세법 가지고 보강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3번 나오는 날이 있으면 그날 좀 수업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자, 기간입니다. 기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시점까지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시간의 길이를 기간이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좀 이따도 하겠지만 점유한 시효 취득은 몇 년이에요? 20년이죠. 그럼 20년을 어떻게 계산할 거야?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기간을 계산할 때는 2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계산할 때는 시작되는 점이 있어야 되겠죠. 그 시작되는 점을 기산점 또는 기산일이라 하고 끝나는 점을 만료일이라고 할게 합니다. 아셨죠? 자, 민법에도 기간 계산이 있듯이 세법에도 기간 계산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세법에서의 기간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특히 양도세에서는 보유기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유기간이 왜 필요하냐? 자, 1세대 1주택 몇 년 보유해요? 2년 보유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1년 미만 보유 50%였던 거 기억나죠? 2년 미만 보유 40%였던 거 기억나죠? 뭐예요? 보유잖아요. 그럼 보유기간을 계산할 때 이 기산이 되는 점을 우리는 뭐라고 하고? 취득 시기라 하고 만료가 되는 시점을 무슨 시기라 하겠어요? 양도 시기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취득일서부터 양도일까지를 무슨 기간이라 한다? 보유 기간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상속으로 취득해서 매매로 양도했어요. 그러면 상속된 시기가 언제고 매매된 시기를 언제로 볼 건가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크기가 달라지고 세금의 유무가 세금의 과소가 결정될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매매로 취득해서 수용당했어. 매매로 해서 수용당했어. 언제 볼 거야? 라는 거죠. 아셨죠? 장기 할부로 취득했어요. 장기 할부로 취득해서 이거를 지금 양도 매매했어요. 또는 교환했어요. 그러면 그 양도 시기를 언제로 볼 건가에 따라서 보유기간의 길이가 달라지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따라서 취득을 언제 했으며 양도를 언제 했어? 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기 위해서 지금 우리 뭐 배울 거예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공부할 거예요. 양도 및 취득 시기를 공부할 거다라는 거죠. 오케이? 네, 이렇게. 그래서 양도 및 취득 시기 자 기억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예요. 자, 일반적인 매매 등인데 일반적인 매매 등일 때는 원칙적으로 언제 간다? 대금. 하지만 대금 청산일 전에 뭐가 되었다면? 등기가 되었다. 또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면 이거 언제가 된다? 등기.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라는 거 이해하셨죠? 그래서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간단하죠? 여기서 대금 청산일이란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 대금이 거래가 완료가 된 날을 말합니다. 계약 수상의 날짜 아니에요. 사실상 잔금 청산일 말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일반적인 매매는 대금 청산일 아니면 언제가 된다? 등기 접수일이라는 거.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특수한 조건의 매매가 있는데요. 이런 특수한 조건의 매매를 보시면 첫 번째 장기 할부 매매가 있어요.
장기 할부 매매인데 뭔들 자 보세요. 여러분들 현대자동차가 삼성동 한전 부지를 12조에 구매했대요. 그래서 3조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장기 할부를 이렇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거를 자 15조에 양도했을 때 취득 시기를 잔금을 치른 날로 봐야 돼요? 물건을 가져온 날로 봐야 돼요? 아니면 등기된 날로 봐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런 장기 할부 매매일 때는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매매는 원칙적으로 언제 기준이어야 돼요? 대금 청산일 기준이 되는데 이게 장기 할부 조건의 매매라면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하는데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장기 할부 조건인데도 불구하고 무슨 기준이 아니에요? 대금 기준이 아닌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장기 할부 매매 그러면 언제 아니에요? 대금 청산이다 아니다? 아니다. 대금 청산일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장기 할부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아셨죠? 그래서 등기 접수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중 무슨 날로 한다? 빠른 날로 한다. 만약에 수용이라면 어떻게 되죠? 수용. 여러분들 수용은 아까 법률 행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매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랑 똑같아요, 수용도. 그래서 수용은 매매랑 똑같기 때문에 언제 아니면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아니면 등기, 접수일이에요. 하지만 이게 법률의 규정이 이하다 보니까 대금 청산일 기준으로 하면 이거는 뭐가 안 돼요? 사업이 안 돼. 그래서 수용 개시일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자, 잘 들어보세요. 실무에서 중요해요. 수용이 되면 수용이 있던 협의에 의한 수용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주들은 아무래도 돈을 좀 더 받아야 되기 때문에 쉽게 뭘 안 해줘요. 쉽게 협의 매수에 대한 동의를 안 하죠. 그러면 그 토지 공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매매 대금을 공탁을 해버려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주들이 가장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가 공탁하던 말던 난 돈 안 받았으니까 나는 양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수용했을 때는 뭐가 된다? 수용 개시일이 양도 시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내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수용 개시일에 뭐가 돼버린 거야? 양도가 된 거야. 그래서 2개월 이내 뭐 해야 돼요? 양도세를 신고해야 돼. 제 말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그래서 수용일 때는 법률의 규정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인 대금 청산일과 등기 접수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용은 법률의 규정이 있어서 언제가 된다? 수용 개시일이 더 빠르다면 수용 개시일로 한다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양도세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양도 및 취득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뭐다? 양도 시 취득 시기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일반적인 매매와 장기 할부 조건의 매매, 수용으로 인한 매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이해하셨죠? 네. 그 다음부터는 책으로 봐도 돼요. 책. 상속이한 취득 시기 언제입니까? 상속 개시일. 증여 경우에는 증여 받은 날이죠. 증여는 개시란 말 쓰면 안 되지. 증여 받은 날이란 말이다. 그 다음에 자가건축물 때 언제가 돼요? 사용 승인서 교부일이고요. 자, 무허가일 때는 언제가 돼요? 무허가일 때는 사실상의 사용일일 수밖에 없지. 허가인데 승인이란 말이 나올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허가일 때는 사실상 사용일일 수밖에 없겠고요. 자, 그 다음에 CO 취득. CO 취득이라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80년 5월 1일 날 뭐 해요? 점유회 개시합니다. 몇 년? 20년. 뭐가 돼요? 시효의 완성이죠. 시효 완성은 시효 취득은 법률의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뭐 하도록 한다? 등기하도록 합니다. 자, 이랬을 때 이거를 양도했다면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등기일로 봐야 돼요? 완성일로 봐야 돼요? 점유 개시일로 봐야 돼요?
점유 개시일로 봐야 된다. 왜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내 거였던 것으로 보는 거잖아요. 시효가 완성이, 시효 취득이 완성이 되면. 맞죠? 그러니까 양도소 계산도 어떻게 된다? 양도세 계산도 내가 처음부터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죠? 네,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미완성 또는 미확정된 경우에요.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완천사는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뭘로 본다? 취득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오케이? 자,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자, 뭐냐? 이런 거야. 자, 여러분들 보통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잔금을 언제 치르게 됩니까? 완성이 되고 나서 대금 청산일이 있겠죠. 맞죠? 그럼 이걸 언제 양도를 했어? 그럼 취득 시기는 언제로 봐야 돼요? 응? 아니 현대건설이 아파트를 막 짓는데 그게 다 내 거예요? 내가 돈 준 날부터 당연히 내 거지. 당연히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완성일은 여러분들 이거는 건설사의 무슨 취득이고 원시 취득이고 대금 청산일은 나의 승계 취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들 명목 이자율은 뭐고 실질 이자율은 뭐예요? 실질 이자율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래 실질 이자율이 뭐예요? 네? 뭐라고요? 그래서 실질 이자율이라고 하는 것은 명목 이자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금, 적금, 은행 시중에 나타내는 이자율이 뭐예요? 명목 이자율이잖아요. 그 명목 이자율에서 세금 떼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즉 물가 상승률을 뺀 것을 뭐라고 한다? 실질 이자율. 지금 예금 적금의 보통 예금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커봐야 2% 미만일 거예요. 맞죠? 뭐 1.5, 1.7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실질 이자율을 따져보면 즉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자율이잖아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는 지금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돈을 은행에 넣으면 넣을수록 뭐가 되는 거야? 손해인 거야, 손해. 오케이?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합니까? 자, 뭐 시공사나 시행사가 튼튼한 회사라고 한다면 처음에 뭐 해버려? 선납하지, 선납. 선납 할인 받습니다. 선납 할인이 보통 5%는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돈 여유 자금 있으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 차라리 선납 할인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란 말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중에 뭐가 되겠어요? 완성이 되겠지. 그 다음에 양도했어요. 그럼 이때 취득 시기는 언제로 볼 거냐라는 거지. 대금을 청산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완성되기 전에 돈을 먼저 준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때는 언제부터 나 걸로 봐야 되지? 언제부터 내 걸로 봐야 되죠? 이때는 대금 청산일일 수가 없지. 응? 불능이잖아, 불능.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언제가 된다? 완성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완성일은 건설사의 무슨 취득이기도 하지만 원시 취득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의 승계 취득이기도 한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때는 완성되면서 건설사는 원시 취득은 취득세 내야 되고 나는 승계 취득에 대한 취득세도 같이 내야 되는 거겠지. 제 말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이렇게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죠. 당연할 것 같은데 맞죠? 이렇게 계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예요. 여러분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 시득시가 언제라고 했어요? 환지 이 바보같이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라 했잖아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고 감소나 증가가 했을 때 언제다?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이. 오케이? 대답만 잘하면. 그래서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은 감소되거나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고 권리 면적인 즉 적응 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언제가 된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었다는 거. 오케이?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번까지 내려와서 취득 시기 의제 있죠? 찾으셨습니까? 예, 취득 시기 의제 별표해 주세요. 취득 시기 의제.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등일 때 언제예요? 84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것은 85년 1월 1일 날. 응? 주식일 때 언제예요? 86년 1월 1일. 여러분들 이거 추정의 규정이 아니라 의제의 규정이에요. 아셨죠? 이거는 반증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아까 CO 취득일 때 언제였었어요? CO 취득 시기는 점유 개시일이었잖아요. 점유 개시일이었는데 이 날이 80년 5월 1일이네. 그럼 이거 나이 안 되는 거 안 되고 언제가 된다? 85년 1월 1일 날로 보겠다. 그럼 이건 납세자한테 유리한 규정이에요? 불리한 규정이에요? 왜요? 왜요? 네? 취득가액이 인플레이션을 가정한다면 더 올라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취득가액이 올라가면 그만큼 뭐가 줄어들어요? 양도 차익이 줄어들겠지. 그러니까는 이 취득 시기 의제 규정은 납세자한테 불리한 규정은 아니에요. 제 말 이해하셨죠? 네, 불리한 규정은 아닌 거예요. 무슨 규정이다? 상대적으로 좀 유리한 규정인 것이지 불리한 규정은 아닐 거다라는 거 이해하겠죠? 네, 취득 시기 의제는 무조건 나옵니다. 무조건 나온다기보다도 그냥 대놓고 나와요. 그래서 토지일 때 언제? 85년 1월 1일. 주식일 때 언제예요? 86년 1월 1일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페이지 166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요. 경매에 의해서 자녀 취득, 완납일이다. 타인에게 이전됐다고 무효 판결 받았어요. 타인에게 이전됐다고 무효 판결 인정받았어요. 언제예요? 당초 자산의 취득일이었다는 거 아까 했었죠? 자, 어음으로 받았어요. 돈을 어음으로 받았으면 결제일이다라는 거. 한마디 써둔다면 교부일이 아님의 주의. 페이지 166페이지. 페이지 166페이지. 그래서 거기 괄호 5번 잔금을 어음으로 받았으면 언제다? 결제일이지 교부일이 아님에 주의하셔야 돼요. 아셨죠? 이렇게. 자, 좀 쉬었다가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부터 나갈 텐데 이 부분이 디립다 어렵습니다. 아셨죠? 이 부분이. 그래서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니까 마음의 준비하시고.